원수에겐 복수의 명중탄을. 난 방패부대 안에서도 최고 정예들로만 꾸려진 독거미 소대 소대장이오. 우리 6명 다 같이 죽으면 그만 아니겠어? 기런데 말이오. 다 같이 살 수도 있단 말이오. 우리 6이 같이 죽으면 되잖아. 근데 같이 살 수도 있어. 1998년 겨울 함경북도 산골짜기 어딘가에 위치한 비밀 훈련소. 자정이 넘은 시각 수지는 5명의 동료를 한 명씩 깨웠습니다.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아무 말 없이 눈짓만 했습니다. 독거미 부대원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는 법을 몸으로 익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빠져나온 5개의 그림자가 수진을 따라 막사 뒤편 창고로 모여들었습니다. 창고 안은 숨이 막힐 듯 어두웠습니다. 누군가 성냥을 켜려 하자 수진이 손을 잡아 막았습니다. 빛은 곧 발각을 의미했습니다. 6명은 서로의 숨소리만으로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3년을 함께 훈련받으며 생사를 나눈 사이였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나 탈북하려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소리만 거칠어졌습니다. 수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우리 다 굶어 쓰러져. 지난달에 3소대에서 2명이 훈련 중에 쓰러졌어. 배급은 석 달째 절반도 안 나오고 있어. 군인이 이 꼴인데 우리 가족들은 어떻겠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분대장, 진심이야? 수지는 대답 대신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만져보니 옥수수 알갱이 몇 줌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진이 일주일간 자신의 배급에서 조금씩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나 혼자 가려고 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혼자는 못 가겠더라.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독거미 부대 최고의 사수라고 불리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한테 말해? 한 명이라도 신고하면 분대장 총살이야. 수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신고하면 나는 그냥 죽는 거야. 근데 너희가 안 하면 우리 6이 같이 살 수 있어. 그 순간 막내인 정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1살 부대에서 가장 어린 대원이었습니다. 정희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죽였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모두가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진이 정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을 향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내가 왜 이런 결심을 했는지. 수지는 일주일 전 받은 편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고향의 이웃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13살 남동생이 장마당에서 주운 음식 찌꺼기로 연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가족 먹여 살리려고 군대 왔어. 근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어? 여기서 훈련받으면서 굶고 있어. 내 가족은 더 굶고 있고.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군인이 이렇게 굶으면 나라가 뭔가 잘못된 거잖아.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미영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도 갈게. 은주가 그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나도. 현숙이 따라 손을 얹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영자도 손을 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음을 참던 정희가 2 손으로 그 위를 덮었습니다. 6개의 손이 어둠 속에서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수지는 그 손들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독거미야. 적진에 침투해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받았어. 이번에는 그 기술로 우리 자신을 구하는 거야. 그날 밤 6명의 여군은 목숨을 건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 하나 배신하면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독거미 부대가 어떤 곳인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독거미 부대는 북한 특수부대 중에서도 여성만으로 구성된 비밀 부대였습니다. 정식 명칭은 따로 있었지만 대원들 사이에서는 독거미라고 불렀습니다. 독거미처럼 소리 없이 접근해서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입대 자격은 까다로웠습니다. 신체 조건이 우수해야 했고 출신 성분이 좋아야 했습니다. 수지는 출신 성분은 평범했지만 체력 테스트에서 남자 병사들도 쓰러지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발되었습니다. 1997년 여름 부대 배급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끼가 2끼가 되었습니다. 2끼가 다시 1끼 반이 되었습니다. 국의 건더기가 사라졌습니다. 밥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배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치 배급이 나와야 할 날짜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취사병들은 어디선가 구해온 옥수수 가루로 죽을 쑤었습니다. 그마저도 며칠 후에는 떨어졌습니다. 겨울이 되자 부대 안에서 쓰러지는 병사들이 나왔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훈련 도중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며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의무실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미영이 아무리 노력해도 음식 없이는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군인이 굶다니,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밥을 못 먹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하지만 현실은 더 잔인했습니다. 부대보다 민간인들의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군인 가족 배급이 석 달째 나오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생이 장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3살짜리가 장마당에서 짐을 나르고 푼돈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밤새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자신이 군대에 온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왔는데 지금 가족은 굶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굶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수진의 분대원들도 하나둘 소식을 받았습니다. 은주의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미영의 아버지가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약이 없어서 환자를 못 살린다고 문책을 받은 것입니다. 현숙의 약혼자가 탈영 혐의로 끌려갔습니다. 배가 고파서 부대를 이탈했다가 잡힌 것이었습니다. 영자의 조카가 영양실조로 실명했습니다. 정희는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6명 모두 가슴에 칼이 박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들은 탈북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나라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곧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1998년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았습니다. 부대 주변의 산에서 풀뿌리를 캐는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취사병들이 풀뿌리로 죽을 쑤었습니다. 그 죽을 먹고 배탈이 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수진의 분대에서도 쓰러지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정이었습니다. 훈련 도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미영이 달려가 맥을 짚었습니다. 맥박이 너무 약했습니다. 굶어서 그래. 먹어야 해. 하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배급을 정희에게 주었습니다. 수진도 자신의 몫을 덜어주었습니다. 다른 분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희는 간신히 회복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수진은 처음으로 탈북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곧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건 반역이었습니다. 조국을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잡히면 총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막사 뒤편 창고에 6개의 그림자가 모였습니다.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게. 돌아갈 사람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우리는 독거미야. 그림자처럼 움직여. 소리내지 마. 누가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 아무도 두고 가지 않아. 6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앞장섰습니다. 막사를 벗어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새어들었습니다. 발밑에서 눈이 삐걱거렸습니다. 영하 20도의 밤.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살을 에었습니다. 수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5개의 그림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60km의 산길, 그 끝에 두만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만강 건너편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사진을 품에 꼭 쥐었습니다. 엄마, 내가 꼭 살아서 갈게요. 하지만 6명 앞에는 상상하지 못한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추위도 경비병도 강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들 중 한 명에게서 시작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북한 최정예 여군 특수부대 독거미 부대에서 6명의 대원이 사라졌습니다. 아침 점호 때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독거미답게. 그런데 여기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들 앞에 놓인 것은 60km의 산길과 얼어붙은 두만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과연 그녀들은 살아서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수진이 독거미 부대에 자원한 것은 1993년 19살 때였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시 외곽의 작은 탄광촌. 수진의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두부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해 봄 아버지가 탄광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갱도가 무너지면서 함께 일하던 7명의 광부가 매몰되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는 데만 열흘이 걸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받던 배급이 끊겼습니다. 어머니의 두부 장사만으로는 세 식구가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군대에 가기로 한 것입니다. 군인이 되면 본인은 배급을 받을 수 있고 가족에게도 군인 가족 배급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군 복무를 마치면 좋은 직장에 배치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지는 체력이 좋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산에 다녔기 때문입니다. 탄광촌 뒷산을 오르내리며 자란 덕에 다리 힘이 남달랐습니다. 입대 체력 테스트에서 수지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달리기,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모든 종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수부대 선발관의 눈에 띄었습니다. 독거미 부대에 와라. 힘든 훈련이지만 마치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수지는 독거미 부대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에 끌렸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훈련이든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수지는 독거미 부대에 입대했습니다. 훈련소에 도착한 첫날, 수지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을 보았습니다. 모두 50명. 전국에서 선발된 정예 요원 후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5명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생사를 함께하게 될 동료들이었습니다. 은주는 평양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외교관이었는데 정치적 문제로 숙청당했습니다. 가족 전체가 함경도로 추방되었습니다. 은주는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군대에 자원했습니다.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암호나 수학 문제를 푸는 속도가 남달랐습니다.
미영은 의사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골 병원에서 의사로 일했는데 약이 없어서 환자를 살리지 못한 일로 문책을 받았습니다. 미영은 의료 기술을 배워 아버지의 뜻을 잇고 싶어 했습니다. 군 의무병 과정을 거쳐 독거미 부대의 의무 담당이 되었습니다. 현숙은 공장 노동자의 딸이었습니다. 폭발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광산에서 발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화약 다루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어떤 기계든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었습니다. 영자는 육상선수 출신이었습니다. 도 대표로 뛸 정도로 실력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습니다. 달리는 것밖에 모르던 영자에게 군대는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부대에서 가장 빠른 발을 가진 대원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고아였습니다. 부모가 누군지 모른 채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정희는 어린 시절의 아픔 때문인지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력이었습니다. 이 6명이 한 분대가 되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운명이었을까요?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첫 주부터 탈락자가 나왔습니다. 새벽 4시 기상 10km 구보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산악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점심 후에는 사격 훈련과 격투 훈련, 저녁에는 수영과 잠수 훈련, 밤에는 야간 침투 훈련, 쉬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4시간이 전부였습니다. 훈련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해서 밤 11시까지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암벽 등반, 잠수, 사격, 폭발물 처리, 암호 해독까지 배우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탈락하는 훈련병이 속출했습니다. 처음 50명이 시작해서 수료할 때는 20명만 남았습니다. 수진의 분대 6명은 그 혹독한 과정을 함께 버텨낸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등을 맡기고 절벽을 내려왔습니다. 얼음물에 빠진 동료를 끌어올렸습니다. 실탄 훈련에서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었습니다. 은주는 암호 해독의 천재였습니다. 미영은 응급처치 전문가였습니다. 현숙은 폭발물을 다루는데 능숙했습니다. 영자는 누구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막내였지만 공포를 모르는 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이 모든 것을 조율하는 분대장이었습니다. 이들이 훈련을 마친 것은 1996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배급이 나왔습니다. 부족하긴 했지만 굶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분대는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한 명이 쓰러지면 다른 5명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암벽 등반 훈련에서 은주가 미끄러졌을 때 수진이 손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잠수 훈련에서 수진이 물을 먹었을 때 미영이 인공호흡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6명은 자매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알았고 그 약점을 감싸주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알았고 그 강점을 존중했습니다. 3년간의 훈련이 끝났을 때 처음 50명 중 20명만 남았습니다. 수진의 분대 6명은 전원 수료했습니다. 함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료식 날 분대원들은 손을 맞잡고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독검이다. 죽을 때도 함께 죽는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수료 후 수진의 분대는 동해안 근처의 비밀 기지에 배치되었습니다. 임무는 대기와 훈련이었습니다. 언제 출동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동 명령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배급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특수부대원이라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보내는 군인 가족 배급도 나갔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와 동생이 굶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평안도 쪽에서 굶어 쓰러지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함경도 산골에서는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화국에서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997년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배급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급이 밀렸습니다. 나중에는 배급 자체가 끊겼습니다. 군인에게 배급이 끊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대 내에서 쓰러지는 병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훈련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의무실에는 수액이 떨어졌고 약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니,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보이는 밤이면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분대장이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명의 동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분대장의 눈이 부어 있다는 것을, 밥을 먹을 때 몰래 눈물을 훔친다는 것을. 그래서였을까요? 창고에서 수진이 탈북을 제안했을 때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가겠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은주는 동생 셋이 굶고 있었습니다. 미영의 아버지는 탄광사고로 다리를 잃었는데 치료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현숙은 약혼자가 탈영 혐의로 끌려간 뒤 소식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어린 조카가 영양실조로 앞을 못 보게 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정희는 고아였지만 자신을 키워준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6명 모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고에서의 약속 이후 수지는 매일 밤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독거미 부대에서 배운 침투 기술을 역으로 활용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적진에 들어가는 법을 배웠으니 이번에는 적진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두만강이었습니다. 겨울에는 강이 얼어붙습니다. 얼음 위로 건너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국경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탐조등이 강변을 후쳤고 경비견들이 순찰했습니다. 무엇보다 경비병들이 발포 명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탈북자를 보면 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경비 정보를 총동원했습니다. 특수부대원으로서 접할 수 있었던 기밀 정보들이었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 탐조 등의 사각지대, 경비견의 순찰 경로, 그리고 은주의 암호 해독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은주는 부대 통신실에서 우연히 경비 관련 암호 문서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기억해내 두만강 북쪽 10km 지점의 감시 공백 구간을 찾아냈습니다. 미영은 탈출에 필요한 의약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현숙은 만약을 위한 폭발물 기폭장치를 확보했습니다. 영자는 매일 밤 은밀하게 체력 훈련을 했습니다. 정희는 식량을 모았습니다. 계획은 2주 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달 월급이 나오는 날 밤이었습니다. 월급날에는 병사들이 술을 마시고 경계가 느슨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실행 이틀 전 현숙이 수진에게 급히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분대장, 큰일 났어.
현숙의 말에 따르면 옆 분대의 병사 한 명이 현숙에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그 병사도 탈북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현숙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함께 가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현숙은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병사가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탈북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오늘 밤이야. 5명의 동료들이 놀란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준비가 안 됐잖아. 준비할 시간이 없어. 내일이면 우리 다 끌려가. 수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분대장으로서 수없이 내려왔던 결단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단은 6명의 목숨이 달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자정 막사, 뒤편 집합, 각자 준비한 것만 가져와. 무거운 건 버려. 6명은 흩어졌습니다. 각자의 막사로 돌아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살거나 죽는다. 수진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글씨가 엉망이었습니다. 수진아, 내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한 달째 자리에서 못 일어나신다. 동생이 장마당에서 주운 것으로 연명하고 있다. 빨리 오너라. 수진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라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은주가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영이 왔습니다. 현숙이 왔습니다. 영자가 왔습니다. 정희가 왔습니다. 5명의 동료가 수진을 둘러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한참 후에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탈북하려고. 5명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언젠가 이 말이 나올 줄 알았다는 듯이 은주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 대신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우리가 배운 기술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독거미 부대에서 배운 침투 기술. 적진에 들어가는 법을 배웠으니 이번에는 적진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적은 바뀌었지만 방법은 같았습니다. 미영이 말했습니다. 나도 갈래. 현숙이 말했습니다. 나도. 영자가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 정희가 말했습니다. 분대장 없으면 나도 못 살아. 은주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죽자고 맹세했잖아. 그럼 함께 살 수도 있어. 수지는 5명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간 생사를 함께한 동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지옥 같은 훈련을 버텼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굶주림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가자. 같이 살자. 5개의 손이 그 위에 포개졌습니다. 그날부터 수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독거미 부대원으로서 가진 모든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탈북 루트는 두만강이었습니다. 압록강보다 폭이 좁고 중국 쪽에 조선족이 많아 도움을 받기 쉬웠습니다. 문제는 경비였습니다. 국경 지역에는 수천 명의 경비병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특수부대원으로서 접한 기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 순찰 경로, 탐조 등 위치, 이것들을 조합하면 감시의 빈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은주의 역할이 컸습니다. 은주는 부대 통신실에서 암호 문서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국경 경비 관련 암호문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내용을 기억해냈습니다. 두만강 북쪽 10km 지점에 감시 공백 구간이 있어 경비병 숫자가 적고 탐조 등이 닿지 않는 곳이야. 수지는 지도를 펴고 그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부대에서 그곳까지는 약 60km.
산길로 가야 했습니다. 도로로 가면 검문에 걸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영은 의약품을 준비했습니다. 의무실에서 조금씩 빼돌린 것들이었습니다. 지혈제, 소독약, 붕대, 진통제. 탈북 과정에서 다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숙은 만약을 위한 폭발물을 준비했습니다. 기폭장치와 소량의 화약, 최악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숙은 차마 그 용도를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잡히느니 차라리 스스로 끝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자는 체력 훈련을 담당했습니다. 매일 밤 몰래 달리기와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60km의 산길을 걸으려면 체력이 필수였습니다. 정희는 식량을 모았습니다. 자신의 배급에서 조금씩 덜어 옥수수 알갱이를 모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계획은 2주 후로 잡았습니다. 월급날 밤 병사들이 술을 마시고 경계가 느슨해지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실행 이틀 전 현숙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분대장, 큰일 났어. 옆 분대 박하사가 나한테 접근했어. 박하사는 현숙과 같은 고향 출신이었습니다. 평소에 현숙에게 관심을 보이던 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현숙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너 요즘 뭐해? 밤마다 어디 가? 현숙은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박하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도 탈북하고 싶어. 함께 가자. 현숙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박하사가 탈북을 꿈꾸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자신들의 계획이 들킬 수 있다는 공포가 더 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그런 거 아니야. 현숙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박하사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수지는 현숙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판단했습니다. 오늘 밤이야.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틀 더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하사가 신고하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수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매년 이날에 만나자. 두만강 건넌 날. 그날을 기억하자. 5개의 손이 수진의 손 위에 포개졌습니다. 6명은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명은 방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 커다란 가방을 끄는 여행객들. 북한에서는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6명은 대사관 직원의 안내를 받아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였습니다. 태극 문양이 그려진 비행기. 정희가 창에 얼굴을 붙이고 말했습니다. 저 비행기 타는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저거 타고 한국 가는 거야.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6명이 차례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자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여행 되세요. 한국말이었습니다. 남한 억양이었습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방콕의 불빛이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분대장, 옆자리의 미영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너희가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오늘 밤 자정, 막사 뒤편 집합, 준비한 것만 가져와. 6명은 흩어졌습니다. 6명의 그림자가 숲속을 누볐습니다. 수진이 앞장서고 은주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미영과 현숙이 중간에, 영자와 정희가 후미를 맡았습니다.
독거미 부대에서 수없이 연습한 대형이었습니다. 적진에 침투할 때 쓰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나뭇가지를 밟지 않았습니다. 숨소리까지 조절했습니다. 3년간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비는 부대에서 5km 떨어진 검문소였습니다. 도로를 가로질러야 했습니다. 수지는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숲 가장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검문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병 2명이 초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군용 트럭을 검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1시 15분. 검문소 경비 교대는 2시였습니다. 교대 직전이 가장 경계가 느슨한 시간이었습니다. 45분을 기다렸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눈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1시 55분 교대 인원이 도착했습니다. 경비병들이 인수인계를 하느라 잠시 주의가 흐트러졌습니다. 수진이 손짓했습니다. 지금이다. 6명이 도로를 가로질렀습니다. 5초. 그 짧은 시간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로 반대편 숲으로 뛰어들었을 때 수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검문소의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55km가 남았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길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난 흔적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곳도 있었습니다. 발이 빠지면 끌어올리고 미끄러지면 잡아주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정희가 휘청거렸습니다. 며칠 전 쓰러졌던 후유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자가 정희의 팔을 어깨에 둘렀습니다. 내가 부축할게. 조금만 버텨.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때문에 다 늦어져. 그냥 두고 가.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정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정희의 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무도 두고 가지 않는다고 했어. 잊었어?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지는 정희의 배낭을 빼앗아 자신이 맸습니다. 자, 가자. 6명은 다시 걸었습니다. 새벽 5시.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낮이 되면 발각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수지는 숨을 장소를 찾았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 움푹 패인 공간이 있었습니다. 6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여기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린다. 6명이 바위 틈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뎠습니다. 정희가 수진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수진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용 헬기가 하늘을 지나갔습니다. 수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다시 기울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km 왔어. 절반이야. 수진의 말에 분대원들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이제부터라는 것을. 두만강 근처는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탐조등이 강변을 후쳤습니다. 경비견이 순찰했습니다. 무엇보다 경비병들에게 발포 권한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6명은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미영이 앞장섰습니다. 미영은 야간 시력이 가장 좋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장애물을 잘 피했습니다. 밤 10시쯤 미영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손을 들어 전원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람 있어. 숲 저편에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빛이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불빛이 숲을 훑고 있었습니다. 수색대였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대에서 6명이 사라진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수색대가 출동한 것입니다. 흩어져 각자 숨어 수진의 명령에 6명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수진은 거대한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손전등 빛이 가까워졌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밟는 소리, 거친 숨소리. 이쪽에는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가보자. 경비병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숨은 나무에서 불과 10m 거리였습니다. 손전등 빛이 나무 주변을 훑었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제발, 제발 지나가라. 10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는 없어. 저쪽으로 가보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손전등 빛이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살았다. 10분 후 수색대가 완전히 사라지자 수진은 작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독거미 부대의 집합 신호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의 그림자가 모여들었습니다. 은주, 미영, 현숙, 영자. 정의가 없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시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의 어디 갔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흩어질 때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정의가 숨었을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리를 죽이며 나무 뒤, 바위 틈, 덤불 속 정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희미한 소리. 수진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 위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의야. 수진이 정의를 뒤집었습니다. 정의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분대장, 나 힘이 없어. 다리가 안 움직여. 미영이 달려왔습니다. 정의의 맥을 짚었습니다. 저체온증이야. 영양실조에 추위까지 겹쳐서 체온이 떨어졌어. 수진은 정의를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을 전해주려 했습니다. 정의야, 정신 차려. 강까지 얼마 안 남았어. 정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분대장, 나 두고 가. 나 때문에 다 죽으면 안 돼.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같이 가기로 했잖아.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얼어붙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랄 때 나는 항상 혼자였어.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았어. 근데 분대장이랑 언니들은 달랐어.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어. 정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은 정희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우면 살아. 살아서 고맙다고 해. 미영이 배낭을 뒤졌습니다. 비상용으로 가져온 사탕 몇 개가 나왔습니다. 미영이 사탕을 정희의 입에 넣었습니다. 당분이 필요해. 천천히 녹여 먹어. 현숙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정희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영자가 정희의 손을 비벼 온기를 전했습니다. 은주가 정희의 발을 주물렀습니다. 5명이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정희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눈에 초점이 잡혔습니다. 분대장, 나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색대가 다시 올 수 있었습니다. 영자, 정희 업어. 영자가 정희를 등에 업었습니다. 영자는 부대에서 가장 빠른 발을 가진 대원이었지만 가장 강한 체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가벼워. 6명은 다시 걸었습니다. 아니, 5명이 걷고 1명은 엎혀서 갔습니다. 밤 12시가 되자 숲이 끝났습니다. 저 멀리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달빛에 강물이 희끄무레하게 빛났습니다. 겨울이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강폭은 약 100m, 건너편은 중국 땅이었습니다.
수지는 강변에 엎드려 상황을 살폈습니다. 왼쪽으로 500m 거리에 경비 초소가 보였습니다. 탐조등이 천천히 강변을 훑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초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말한 감시 공백 구간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기 봐. 은주가 가리킨 곳에 경비병 2명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감시 공백 구간이라고 했지만 완전히 비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1시. 경비 교대는 2시였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 바위 뒤에서 기다린다. 6명이 강변의 큰 바위 뒤로 이동했습니다. 몸을 숨기고 경비병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경비병들이 오른쪽으로 걸어갔다가 돌아서 왼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왕복하는데 약 10분이 걸렸습니다. 경비병들이 가장 멀리 갔을 때가 강을 건널 기회였습니다. 1시 50분.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다음번에 저쪽 끝까지 가면 출발한다. 5분 안에 건너야 해. 6명이 긴장했습니다. 100m의 얼음 위를 5분 안에 건너야 했습니다. 빠르게 걸으면 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얼음이 얼마나 두꺼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중간에 얼음이 깨지면 끝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왼쪽 끝에 도착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오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간다. 수진이 먼저 얼음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수진이 한 발 더 내디뎠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5명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정희를 업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영자의 등에서 내려 혼자 걷겠다고 했지만 영자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0m, 20m, 30m. 얼음이 점점 얇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발밑에서 기묘한 소리가 났습니다. 얼음이 깨지려는 소리인지 아니면 그냥 압력에 눌리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40m, 50m. 절반을 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 땅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니 중국 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0m, 70m. 그때였습니다. 미영의 발밑에서 얼음이 금이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영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찰나 얼음이 무너졌습니다. 미영의 오른쪽 다리가 얼음 밑으로 빠졌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미영의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미영이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숙이 재빨리 미영의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경비병들에게 들릴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은주와 함께 미영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힘껏 끌어올렸습니다. 미영의 다리가 얼음 위로 나왔습니다. 바지가 젖어 있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에 젖은 옷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걸을 수 있어?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아니, 입술을 깨물며 걸었습니다. 80m, 90m. 강 건너편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중국 땅의 갈대밭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95m. 수진의 발이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딱딱한 흙의 감촉이 발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수진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은주가 올라왔습니다. 현숙이 올라왔습니다. 영자가 정희를 업고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영이 올라왔습니다. 젖은 바지가 이미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6명이 중국 땅에 섰습니다.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그 밤, 별이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해냈어. 우리 해냈어. 은주가 울먹였습니다. 현숙이 은주를 끌어안았습니다. 영자가 정희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정희가 영자에게 안겼습니다. 수지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 대신 눈물이 나왔습니다. 3년간 쌓인 모든 것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영이 쓰러졌습니다. 젖은 다리가 완전히 얼어붙은 것입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수진이 달려갔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다리가 안 느껴져. 아무 감각이 없어. 은주가 미영의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다리가 새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동상이었습니다. 빨리 따뜻한 곳으로 가야 해. 안 그러면 다리를 못 써. 수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중국 땅이라고 해도 여기는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순찰을 돌 수 있었습니다.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송환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일단 저 숲으로 들어가자. 영자가 다시 정의를 업었습니다. 수진과 현숙이 미영을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은주가 앞장서서 길을 열었습니다. 갈대밭을 지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조금은 덜 추웠습니다. 수진은 낙엽을 모았습니다. 미영을 눕히고 낙엽으로 덮었습니다. 5명이 미영을 둘러싸고 체온을 전했습니다. 조금만 버텨. 날이 밝으면 마을을 찾아볼게. 미영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분대장, 나 때문에 늦어지면 안 돼. 다리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수지는 미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 왔는데 다리를 잃게 내버려 둘 것 같아? 내가 업어서라도 데려갈 거야.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 저편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빛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일까요? 아니면 마을 사람일까요? 수지는 긴장했습니다. 손에 칼을 쥐었습니다. 만약 공안이라면 싸워야 했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수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동료들을 등 뒤에 두고 불빛을 마주 보았습니다. 불빛이 수진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수지는 눈을 찡그리며 상대를 보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서투른 조선어였습니다. 탈북자야?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다시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야. 불빛이 옆으로 비켜갔습니다. 수진의 눈이 적응하자 상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중년의 여자였습니다. 조선족 특유의 억양이 섞인 말투. 그 뒤에 젊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이 근처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사람이야. 이름은 김순호. 너희들 지금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우리 집으로 가자.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믿어도 되는 걸까요?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브로커인 척하고 탈북자를 잡아 팔아넘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영의 다리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도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이대로 숲에서 밤을 새면 누군가 쓰러질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동료가 다쳤어요. 다리가 얼어붙었어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순옥이라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집에 따뜻한 방이 있어. 약도 조금 있고 일단 가서 보자. 6명은 순옥을 따라갔습니다. 숲을 빠져나와 작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흙벽돌로 지은 낮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옥의 집은 마을 끝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온돌이 데워져 있었습니다. 여기 누워. 내가 약 가져올게. 미영을 따뜻한 방에 눕혔습니다. 순옥이 약초를 달인 물을 가져왔습니다. 미영의 다리를 따뜻한 물에 담갔습니다. 심하게 얼었네. 하지만 아직 괜찮아. 천천히 녹이면 돼. 수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60km의 산길, 얼어붙은 강 수색대,
그 모든 것을 버텨낸 후에야 몸이 한계를 알려왔습니다. 순옥이 따뜻한 죽을 내왔습니다. 옥수수죽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먹던 것과 같은 맛이었지만 양이 달랐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6명은 죽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순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군인이었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독거미 부대라는 데 있었어요. 특수부대요. 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특수부대가 6명이나 탈북했다고? 그것도 여자들이? 수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굶으면 군인도 사람이에요. 가족이 굶으면 더더욱. 순옥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 대단하다. 그날 밤 6명은 따뜻한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려면 아직 수천 킬로미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야 했고 국경을 또 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들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특수부대원 6명의 탈북을 그냥 넘길 리 없었습니다. 순옥이 아침에 긴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큰일이다. 북한에서 너희 찾는다고 난리래. 중국 공안에도 통보가 갔대. 여기 오래 못 있어.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영의 다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체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순옥에게도 위험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해요? 순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어. 탈북자들을 한국까지 데려다주는 브로커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수진은 동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5개의 눈이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정은 분대장의 몫이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해 주세요. 순옥이 나갔습니다. 6명만 남은 방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은주가 물었습니다. 브로커를 믿어도 될까? 수진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서 맞는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믿는 수밖에 없어. 우리끼리는 못 가. 그런데 말입니다. 그 브로커라는 사람이 정말 그녀들을 한국까지 데려다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6명의 독거미 앞에 놓인 것은 희망일까요? 절망일까요? 브로커가 도착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40즈음의 남자였습니다. 검은 가죽 점퍼에 낡은 청바지,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한눈에 봐도 험한 세상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박 선생이야. 순옥이한테 얘기 들었어. 박 선생이라 불린 남자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6명의 여자를 차례로 후쳤습니다. 그의 눈이 미영의 다리에서 멈췄습니다. 다리가 안 좋은 거야?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 걷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박 선생이 혀를 찼습니다. 쉽지 않겠네. 6명의 부상자까지. 수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한국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박 선생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눈빛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독거미 부대라며?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이 웃었습니다. 웃음 속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군인 출신이야. 북한군. 10년 전에 탈북했어. 6명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 선생도 탈북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 돈도 벌고 동포도 돕고. 박 선생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6명을 한꺼번에 데려가는 건 위험해. 눈에 띄거든. 게다가 너희는 특수부대 출신이잖아. 북한에서 혈안이 되어 찾고 있을 거야.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박 선생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둘씩 나눠서 가는 거야.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따로 이동하면 위험이 줄어. 은주가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박 선생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6명이 함께 가는 거야. 대신 더 위험한 길로.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동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5개의 눈이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같이 갈래요. 헤어지기 싫어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여기까지 왔는데 흩어질 수는 없어. 현숙, 은주, 미영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6명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박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일 밤에 출발한다. 오늘은 푹 쉬어. 박 선생이 나간 후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또다시 미지의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미영이 수진 옆으로 왔습니다. 분대장, 고마워. 수진이 돌아보았습니다. 뭐가? 날 두고 가지 않아서 다리 때문에 짐이 됐는데. 수진은 미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독거미야. 아무도 두고 가지 않아.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6명은 따뜻한 방에서 마지막 휴식을 취했습니다. 내일부터 또다시 도망자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날 저녁 박 선생이 낡은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짐칸에 타. 천막으로 덮을 테니까 보이지 않을 거야. 6명이 트럭 짐칸에 올랐습니다. 박 선생이 천막으로 덮었습니다. 어둡고 좁았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길을 달렸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천막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검문이다. 면허증. 수진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중국 공안의 검문이었습니다. 박 선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창한 중국어였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옆에서 정희의 손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짐칸에 뭐 있어? 공안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 선생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농산물이요. 옥수수랑 감자. 열어봐. 수진은 칼을 꺼냈습니다. 만약 들키면 싸워야 했습니다. 옆에서 현숙도 무언가를 꺼내는 기척이 있었습니다. 폭발물 기폭장치였습니다. 천막 끝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손전등 빛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손전등 빛이 천막 안쪽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옥수수네. 공안의 목소리였습니다. 빛이 사라졌습니다. 천막이 다시 덮였습니다. 가도 돼.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수진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박 선생은 천막 한쪽에 정말로 옥수수와 감자 자루를 쌓아두었던 것입니다. 공안은 그것만 보고 넘어갔습니다. 트럭은 밤새 달렸습니다. 새벽 몇 개 어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숨어 있어야 해. 다음 이동까지 시간이 필요해. 박 선생이 안내한 곳은 낡은 창고였습니다. 안에 짚이 깔려 있었습니다.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은 내가 가져다 줄게.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 이 마을에도 공안 정보원이 있어. 박 선생이 떠난 후 6명은 짐 위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박 선생, 믿어도 되는 거겠지?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믿는 수밖에 없어.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 선생은 매일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반찬.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식사였습니다.
미영의 다리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이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흘째 밤, 박 선생이 긴급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어. 6명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북한 보위부에서 사람을 보냈어. 너희를 찾으러. 중국 공안이랑 협조해서 수색 중이래. 수진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정확히는 몰라. 하지만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뒤지고 있대. 내일 밤까지 여기서 나가야 해. 수진은 동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5명의 얼굴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거미 부대원답게 아무도 공포에 질리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요? 박 선생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원래는 육로로 라오스까지 갈 계획이었어. 거기서 태국으로 넘어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거든. 그런데 지금 육로가 막혔어. 공안 검문이 심해졌어. 수진이 지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요? 박 선생이 지도의 한 점을 가리켰습니다. 바다야. 바다. 6명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해안까지 가서 배를 타는 거야. 바다로 동남아까지 가면 검문을 피할 수 있어. 현숙이 물었습니다. 배가 있어요? 박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어. 어선인데 탈북자를 실어 나른 적이 있어.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바다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폭풍이 오면, 배가 고장나면, 해안 경비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수진이 결정했습니다. 가요. 바다로. 다음 날 밤 6명은 다시 트럭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해안을 향해 달렸습니다. 밤새 달려 새벽녘에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박 선생이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잠시 후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배가 준비됐어.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해. 날이 밝으면 해안 경비가 시작돼. 6명은 해변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어선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배였습니다. 이 배로 바다를 건넌다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박 선생이 한 사람씩 배에 태웠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올랐습니다. 고마워요, 박 선생님. 박 선생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우면 잘 살아. 한국 가서 행복하게 살아. 배가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해안이 멀어졌습니다. 중국 땅이 사라져갔습니다. 배 위에서 6명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배는 사흘 밤낮을 항해했습니다. 첫째 날은 괜찮았습니다.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배가 흔들리긴 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둘째 날 오후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강해졌습니다. 파도가 높아졌습니다. 폭풍이 온다. 선장이 말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중국인이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표정만 봐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덮쳤습니다. 배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갑판 위로 물이 넘쳤습니다. 6명은 선실 안에 웅크렸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의가 울먹였습니다. 분대장, 우리 죽는 거야? 수지는 정의를 끌어안았습니다. 안 죽어. 우리는 독검이야. 이까짓 폭풍에 안 죽어. 하지만 솔직히 수진도 무서웠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나무로 된 배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언제 부서져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은주가 말했습니다. 기억나? 훈련 때 겪었던 태풍.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입대 2년차 때였습니다. 야외 생존 훈련 중에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산속에 고립되어 이틀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때도 6명이 함께였습니다. 그때 분대장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수지는 기억났습니다. 그때 자신이 했던 말을 바람은 지나간다. 우리는 남는다. 은주가 웃었습니다. 그래, 바람은 지나가. 우리는 남아. 5명이 따라 말했습니다. 바람은 지나간다. 우리는 남는다. 폭풍 속에서 6개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작은 배가 파도에 시달리는 동안 6명은 서로의 손을 잡고 버텼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새벽녘이 되자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파도가 낮아졌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살았습니다. 6명은 갑판 위로 나왔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바다 위를 물들였습니다. 미영이 수진 옆으로 왔습니다. 분대장, 저것 좀 봐. 미영이 가리킨 곳에 육지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희미한 해안선이 보였습니다. 선장이 무언가 외쳤습니다. 중국어였지만 한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태국. 6명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울었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태국 해안에 도착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에 배가 정박했습니다. 선장이 손짓으로 내리라고 했습니다. 6명이 차례로 배에서 내렸습니다. 발이 육지에 닿는 순간 수진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땅을 만졌습니다. 따뜻한 모래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살았다. 정말로 살았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선장이 마을 사람에게 무언가 물어보더니 손짓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방콕 방향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방콕에 있었습니다. 6명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이틀을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손짓으로 길을 물었습니다. 가끔 음식을 얻어먹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외국인 6명이 맨발로 걷는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빵과 물을 건네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방콕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큰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저기가 방콕이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6명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차 한 대가 급정거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자 3명이 내렸습니다. 얼굴이 험악했습니다.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습니다. 너희 북한 사람이지? 한국어였습니다. 하지만 억양이 이상했습니다. 북한 억양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위부였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태국까지 추격해온 것입니다. 같이 가자. 순순히 오면 안 다쳐. 남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권총이었습니다. 6명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또 다른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포위당한 것입니다. 수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잡힐 수는 없었습니다. 분대장, 어떻게? 정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동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5명의 눈에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독거미 부대, 죽기 살기로 훈련받은 특수부대원들이었습니다.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독거미야. 죽을 때도 함께 죽는다고 했지. 근데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같이 산다. 수진의 손에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영이 자세를 낮췄습니다. 현숙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폭발물 기폭장치였습니다. 남자들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6명의 여자가 덤빌 줄은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것입니다.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차로 뛰어갔습니다. 차가 급출발해 사라졌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이 내려 상황을 물었습니다. 태국어였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준비해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박 선생이 준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태국어와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북한 탈북자입니다. 한국 대사관에 데려다 주세요. 경찰이 종이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차에 타라고 손짓했습니다. 6명은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방콕 시내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경찰차가 멈춘 곳은 한국 대사관 앞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태극기,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 깃발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수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도, 폭풍을 만났을 때도, 보위부에 포위당했을 때도 떨지 않았던 다리가 지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습니까? 한국말이었습니다. 남한 억양이었습니다. 수지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이 나왔습니다. 직원이 6명을 대사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방에 앉혔습니다. 물과 빵을 주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6명은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독거미 부대에서 3년, 고난의 행군 2년, 탈북 여정 보름. 그 긴 시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품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젖고 구겨진 사진이었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해냈어요. 살아서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6명의 독거미가 정말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대사관에 왔다고 해서 바로 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권도 없고 신분 확인도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보위부가 여전히 그녀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사관에서 보낸 첫 번째 밤은 꿈만 같았습니다. 따뜻한 방, 깨끗한 이불, 배불리 먹은 저녁.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6명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맞아? 꿈 아니야? 영자가 정희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아파? 그럼 진짜야. 정희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웃음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대사관 직원이 6명을 불렀습니다. 면담실에는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신원 확인 절차였습니다. 탈북자가 진짜 탈북자인지 간첩이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면담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한 명씩 따로 불려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언제 입대했는지, 어디서 훈련받았는지, 어떻게 탈북했는지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다르게 물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의 차례가 왔을 때 면담관이 물었습니다. 독거미 부대가 정말 있습니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여성 특수부대입니다. 면담관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특수부대원이 6명이나 동시에 탈북한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배운 기술로 했습니다. 적진에 침투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적진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할 수 있었습니다. 면담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탈북했습니까? 수지는 품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젖고 구겨진 사진.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군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군인인 저도 굶고 가족도 굶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나라를 배신한 게 아닙니다. 나라가 저를 먼저 버렸습니다. 면담관은 아무 말 없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원 확인에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6명 모두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가 없었습니다. 탈북자가 너무 많아서 순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기 기간은 한 달이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6명은 대사관 보호시설에서 지냈습니다. 바깥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여전히 그녀들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대사관 직원이 긴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밖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외부 접촉을 삼가주세요. 보위부였습니다. 대사관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6명은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질 때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동료들을 모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야. 저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해. 현숙이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 두만강도 건넜고 바다도 건넜어. 이제 마지막이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날 밤 6명은 손을 맞잡고 잠들었습니다. 독거미 부대 시절처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품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입대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딸이 군인이 되는 것이 자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꼭 살아서 갈게요. 수지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막사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11시 45분. 15분 후면 운명이 결정됩니다. 수지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짐은 이미 싸두었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에 옥수수 알갱이, 어머니 사진, 손수건, 칼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막사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20도. 숨을 쉬면 코털이 얼어붙는 추위였습니다. 수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막사 뒤편 창고. 그곳에 5개의 그림자가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개의 눈빛이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간다. 수진이 앞장섰습니다. 6명의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표가 나왔습니다. 출발 전날 밤 6명은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가면 뭐 할 거야?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공부하고 싶어. 학교 다니고 싶어. 영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달리고 싶어. 다시 운동하고 싶어. 미영이 말했습니다. 나는 의료일 하고 싶어. 사람 살리는 일. 현숙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자고. 은주가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 찾고 싶어. 북한에 두고 온 동생들. 모두의 시선이 수진에게 모였습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 모시고 싶어. 어머니랑 동생 데려오고 싶어.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그 생각에 모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약속하자. 한국에서 잘 살자. 그리고 언젠가 북한이 변하면 가족들 만나러 가자. 5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비행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6명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반도가 보였습니다. 초록빛 산과 파란 바다, 그리고 수많은 건물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려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6명이 차례로 내렸습니다. 수진의 발이 한국 땅에 닿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땅에 손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살았다. 정말로 살았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동료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6명은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밴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일부 차량이었습니다. 하나원으로 가시겠습니다. 거기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6명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 깨끗한 도로, 수많은 자동차들, 화려한 간판, 밝은 조명.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었습니다. 정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진짜 한국이야? 수진이 정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응, 여기가 한국이야. 우리가 온 곳이야.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남한 억양, 외래어, 줄임말.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익숙해졌습니다. 한국 사회를 배웠습니다. 버스 타는 법, 은행 이용하는 법, 휴대전화 쓰는 법,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지는 서울에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데려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은주는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외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미영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며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동상으로 다친 다리는 완전히 나았지만 추운 날이면 가끔 아팠습니다. 현숙은 전자제품 수리 기사가 되었습니다. 손재주를 살려 무엇이든 고쳤습니다. 작은 가게를 차려 혼자 운영했습니다. 영자는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탈북민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 우승했습니다. 체육관에서 어린이들에게 달리기를 가르쳤습니다. 정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탈북민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경험이 그 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6명은 흩어졌지만 매년 한 번씩 만났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그날 1월의 어느 추운 밤을 기억하며 1999년 1월의 첫 번째 모임이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식당에 6명이 모였습니다. 1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얼굴에는 한국 생활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투도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5개의 손이 그 위에 포개졌습니다. 우리는 독거미다. 6명이 함께 말했습니다. 죽을 때도 함께 죽고 살 때도 함께 산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놓고 웃었습니다. 그 모임은 해마다 이어졌습니다. 2000년, 2005년, 2010년. 세월이 흘러도 6명은 변함없이 만났습니다. 각자의 삶이 바빠도 멀리 살게 되어도 그날만큼은 반드시 모였습니다. 수지는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떨렸습니다. 북한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대신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2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 수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누구세요?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수진은 겨우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수진이야.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우리 딸.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수진도 울었습니다. 엄마, 나 한국에 왔어. 살아있어. 살아있구나. 우리 딸 살아있구나.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비가 비쌌고 오래 통화하면 위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잘 살아. 엄마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 수진은 대답했습니다. 엄마, 기다려. 내가 꼭 데려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진은 휴대전화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6명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2015년 수진은 마침내 어머니와 동생을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17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어머니를 만난 수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딸. 엄마, 내가 약속 지켰어. 데려온다고 했잖아. 그 모습을 5명의 동료가 지켜보았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배불리 먹으며 딸과 아들 곁에서 2018년 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에 6명이 모두 왔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밤 탈북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북한에서 쓸쓸히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마지막 17년을 함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탈북은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6명이 함께여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24년 1월 26번째 모임이 열렸습니다. 서울의 한 식당, 6명의 중년 여성이 둘러앉았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고 얼굴에 주름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벌써 26년이야. 믿기지 않아. 은주가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할머니 될 나이야. 미영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아직 젊어. 현숙이 농담했습니다. 그래, 독거미 할머니들. 모두가 웃었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요즘 가끔 생각해. 그날 밤 분대장이 손 안 내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분명 죽었을 거야. 굶어서든 얼어서든 아니면 아직도 북한에서 숨만 쉬고 있든. 정희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대장, 고마워. 진심으로 고마워. 수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너희한테 고마워. 너희가 따라와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영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덕분이 아니야. 분대장이 이끌어줬으니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혼자였으면 못 왔어. 우리 6이 함께여서 가능했어. 수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26번째로. 우리는 독거미다. 5개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죽을 때도 함께 죽고 살 때도 함께 산다. 6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울렸습니다. 26년 전 그 밤처럼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두만강을 건넌 그날 밤과 같은 눈이었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6년 전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60km의 산길, 얼어붙은 강, 그리고 손을 맞잡은 6개의 그림자. 그때 수진은 말했습니다. 우리 6이 같이 죽으면 되잖아. 근데 같이 살 수도 있어. 6명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수진은 동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얼굴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20살의 독거미 부대원들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년에도 보자. 5명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밖에서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6명의 온기가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거미 부대 여군 6명. 그녀들은 함께 탈출했고, 함께 살아남았고,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날, 두만강을 건넌 그날만큼은 반드시 모여 서로의 손을 잡습니다. 자유를 향해 함께 걸었던 그 밤을 기억하며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잠시 생각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를 꿈꾸며 목숨을 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작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가장 어두운 밤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6명의 독거미가 그랬던 것처럼